자, 지난주가 대부분 학원들이 합격자 모임을 했어요. 합격자 모임을. 30회 이제 시험 보신 분들 합격하신 분 모임을 했는데, 어?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지금 이건 수업 시간이에요, 지금. 전국에서 내 동영상 보려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지금 보고 있거든. 그래서 합격자 모임한 걸 왜 알려주려고 한 거냐면, 합격자 모임에 가서 보니까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어. 합격하는 방법. 합격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 안 빠지고 수업 들었던 거. 그게 합격이야. 다른 게 없어. 또 공부도 본인이 아무리 백날 해도 필요 없어. 그냥 그날 수업 들은 거 집중해서 들었다. 그게 최고였어. 내가 그 합격자 모임에서 가장 더 많이 들었던 게 수업 시간에 집중했던 거. 응? 내가 여러분한테 처음 시작할 필기하지 말고 보세요 하는 이유야. 설명은 안 들으면 집에 가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또 여러분 가서 동영상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는 사람도 많거든. 그런데 여기만 딱 쳐다보고 가도 여러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우리 창원 수강생 중에 하나가 야간반이야. 아니 이제 오전반. 근데 야간에 직장을 다녀. 야간 직장이냐. 오전에 수업을 듣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 수업 시간만 듣고 저녁에 바로 직장에 가야 돼. 끝나자마자. 그럼 공부할 시간도 없잖아. 근데 합격했어. 근데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그거야. 안 해도 필기 안 해도 다 되고 다 이해만 하고 가면 다음에 또 해줘 또 해줘 하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5월달 되니까 이제 필기를 했어. 5월달에. 왜 필기했냐면 그때는 이제 필요한 거 한두 개만 적으면 되거든. 근데 지금은 모르는 게 더 많잖아. 더 많은 걸 적으려니까 계속 적다 보니까 수업은 안 들어오고 적기만 하고 하는 거지. 적기만. 근데 이제 5월달 되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진짜 필요한 것만 한두 개씩 딱 적어놓는 거지. 그게 공부였어. 여러분한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지. 합격하신 분들이 공통사항이 필기해서 합격하신 분 없어. 필기한 사람은 합격자면 한 명도 안 왔어. 왜? 그거 적다가 못한 거지. 필기는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 요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큰일 안 나. 왜? 시험에서는 우리 쓰는 거는 필기는 여러분 이해하라고 내가 해주는 거지 그렇게 내는 시험 문제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 필기에서 그놈만 열심히 외우신 분들은 합격을 못 한다는 이야기야. 결론은 여러분 뭘 읽어야 돼?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책을.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항상 책에서 필요하면 책 폐쇄하고 밑줄을 그어주잖아. 그걸 읽어야 돼. 그걸. 응? 그러니까 합격자 모임 공통사항이 그거고. 내가 포항에 또 합격자 모임을 갔는데 1등이 총점 1, 2차 다 합해서 평균이 85점이야. 근데 그 친구 말도 마찬가지야. 필기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집중이 되는 거지. 안 적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집중을 하니까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돼. 그리고 정 부족하면 필기는 집에 가서 동영상 보고 거기 딱 펴놓고 필기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방법이 예전처럼 동영상이 없을 때는 거기서 놓치면 큰일 나거든. 근데 큰일이 안 났는데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지. 근데 요즘은 동영상까지 있잖아. 그럼 뭐 안 적었어도 집에 가서 나는 필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놈 보고 필기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내가 특별하게 적으세요 이런 말 안 하면 그냥 안 적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오늘 아까 적었던 것도 1월 달에 가면 또 하지. 3월 달에 가면 또 하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적어도 외워지게 돼 있어. 억지로 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법률 공부할 때는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 그냥 들어서 이해된 게 이게 외워져야 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녹음 테이프가 있었거든. 그럼 녹음 테이프 같은 게 차나 아니면 집에서 녹음기 해놓고 계속 반복해 듣잖아 이게요. 그럼 어떻게 돼? 자동으로 외워지잖아. 여러분 집에서 여자분들은 여성시대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매일 똑같은 시간에 듣거든. 그럼 여성시대 그 시그널 음악이 있어. 어떻게 돼?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가사까지 외워지거든. 그게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 공부 자체가 반복 학습이니까 그냥 뭘 외운다 이러지 말고 자꾸 듣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외워져요. 그럼 그거는 이해가 돼서 외워졌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도 어떻게 바꿔놔도 안 틀려. 여러분 또 이제 부동산이나 결혼을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산 문제가 많아. 한 12~13개씩. 계산 문제 한 개도 안 풀어도 합격해. 근데 우리 나이 드신 분은 계산 문제 안 되거든. 근데 그걸 풀려고 하는 거야. 풀려고 하면 떨어진다니까. 안 푸는 게 합격이 안 푸는 게. 지금 우리 저 사무실에 합격자가 와 있어. 1차 합격자가. 응? 근데 그분도 계산 문제 한 개도 안 풀었어.
그냥 한 문제로 조금 밀면 돼. 그래도 합격해. 왜? 민법에서 점수가 잘 나오거든. 민법이라는 법률은 공부를 하면 기본 70에서 80은 기본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근데 부동산 학교는 학문이니까 계산 문제 들어가면 못 풀지. 계산 문제 안 풀어도 무조건 50점 이상 맞게 돼 있어. 계산 문제 안 풀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나이신 분들은 부동산 학교는 계산 문제 해 하기는. 근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해서 내가 되면은 돼. 근데 나는 계산 문제 저것만 나오면 막 머리가 아파. 그러면 그냥 눈 감고 자. 그때는 안 들어도 돼. 차라리 그날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듣고만 하시면 돼. 집에 가서 절대 하지 말고 안 하면 돼. 그래도 합격해. 내가 3일 만에 내가 이야기했죠. 내가 이번에 시험 보려고 한 게 아니라 한번 가봤어 시험장을. 근데 내가 개론을 몰라. 왜? 법을 하다 보니까 다른 법은 그냥 민법 같은 건 기본 상식으로 아는데 개론을 몰라. 근데 개론 선생님들이 그게 잘 나온다고 짚어주는 거 있어 요약집에. 내가 딱 3일 보고 왔어. 3일 보고 와서 21개 맞았어. 계산 문제 한 개도 안 풀고. 근데 공법이 다행히 5문제가 나와 있지. 부동산학 개론은 항상 공법 문제가 기본으로 적을 때 2문제, 많을 때는 5문제. 근데 공법 문제가 개론에서 나올 때는 아주 쉬워. 기초적인 용어를 묻거든. 그런 문제가 나와. 그리고 내가 부동산학 개론에도 우리 앞부분에 그 용어 문제 나온 거 있어. 그런 건 뭐 공법하고 관련돼 있거든. 공부 안 해도 그거 맞추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계산 문제는 말 그대로 3번만 딱 찍어봤어. 3번 찍으니까 4개 맞대. 3번 딱 찍었더니 계산 문제 무조건 안 배운 거는 무조건 3번 찍었더니 4개 맞더라고. 그 공법 문제 5개에다가 앞에 3개 맞았어. 그럼 8개에다가 11개 되잖아. 그 나머지 공시, 저 감정평가 용어들 나와. 그 용어 이제 공법하고 중복된 거 있거든. 그냥 상식적으로 풀어도 맞아. 그 21개.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다 합격해야 돼. 내가 이렇게 말하거든. 그 이야기를 내가 왜 이렇게 해주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이번에 일부러 시험장을 가본 거란 이야기야. 여러분 자꾸 계산 문제 어렵고 계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가서 체험을 한 거지. 체험을. 근데 민법은 내가 몇 년 전에 10년 몇 년 전에 했던 민법인데도 지금 가면 보여. 그래서 풀 수 있는 거고. 그럼 민법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듣기만 하지. 시험장까지 갈 때 듣기만 해봐. 그 70점 기본 맞게 돼 있어 이게. 안 적어. 법률을 적을 수가 없는 거지. 특히 민법은 적을 게 없잖아. 이 관계만 이해하는 거지 적을 것도 없거든. 또 특히 개론은 학문적이니까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거 있거든. 단답형 외워도 되는 거 있어. 그런 거 딱딱 머릿속에 외워지지. 그러면 답이 그냥 그대로 보여 이게. 사실 여러분들 어려운 걸 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쉬운 거 풀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어려운 거를 풀려고 하신 분은 합격을 못해. 그거는 상대평가에 써먹는 상대평가. 우리는 절대평가는 어차피 시험 문제 자체가 60에서 70점에 맞게 문제가 나와 있어. 그걸 맞추라는 얘기지. 그걸. 어려운 거 맞추지 말고. 여러분 감정평가 어려운 거 많아. 투자? 난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그런 거를 풀려고 하면 안 되지. 모르면. 대신에 우리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 그런 거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때도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 용어를 말하는 건 공법은 용어 자체가 해결이 안 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용어만 딱 해결하면 50점 맞아. 용어만 해도. 용어 뜻만 알아듣고 용어에 대한 내용을 알면 여러분 혼자 책 읽어도 50점 맞고 와.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입문과정에서 내년 3, 4월까지는 모든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그런 용어만 빨리 깨치시면 돼. 그 나머지는 연결돼서 여러분 책 읽고 법조문 해석하면은 그냥 점수 맞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마시라는 게. 설명은 수업 시간에 해주는 설명은 넓게 해주지. 왜?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 넓게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딱 나오는 부분이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5월달에 가시고 그러면은 기출문제 풀이라는 걸 해. 그럼 기출문제를 왜 푸냐면 시험에 나온 걸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 이게 풀어지더라 이걸 배우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가시면 되니까 굳이 여러분들 자꾸 어렵다 이러지 말고 내가 항상 우리 입문과정 시작할 때 그랬죠. 공인중개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오시냐면 되냐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 마음 하나 하고 내가 집에 가서 복습할 수 있으면 복습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오시면 돼.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갖고 오셔야 돼. 응? 열린 마음. 나 어려워.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공부 못해. 할 수 있어. 나는 합격한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 안 돼. 나는 된다 이 생각하면 돼. 60점 생각해봐.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60점 맞아 못 맞아? 맞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일진이야 일진. 공부 안 하는 놈들이지. 그런데도 시험 보기 전에 올말고사 그러면 한 3일간 보면 돼. 60점 나오거든. 그게 60점이야. 공인 중개사는 워낙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수두룩해. 우리가 21만 뭐 학교 원서 접수하잖아요. 안 한 사람까지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실제로 몇만 안 돼. 근데 그 사람 중에서 합격자가 나오는 거지. 무조건 접수자가 되는 거 아니거든. 왜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접수 처리되면 나도 한번 접수는 해볼까 이렇게 하잖아. 그 접수한 게 21만 되는 거지. 근데 시험장에 반도 안 돼. 실제로. 그리고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은 그 중에 또 반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면 학원에 왔거나 우리 인강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꾸준하게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60점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그 대신에 이제 문제는 한 5월 정도 오시잖아 이게. 그러면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왜 인문관에 이런 용어를 알아들 수가 없지. 그때는 그런 용어 설명을 안 하니까. 그죠? 지금 과정은 단어 풀이까지 해주지만 5월 달에만 어떻게 돼? 그런 거 할 시간이 없거든. 안 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가. 예? 요 최소 1월, 2월 안에는 나와야 돼. 합격하시려면. 왜냐면 1월에 나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1월에 안 하거든. 왜 적응하고 하면 3월부터 공부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11월, 12월이 적응이 되잖아. 그럼 1월부터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 그래 새해 바뀌면 그때 가서 공부하자. 그래 나오는 건 좋은데 1월 달에 온다 공부되질 않아.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부는 3월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3월에 나온 사람은 5월에 시작하는 거지. 5월에 나온 사람은 2달 고생하고 7월인데 7월은 문제풀이잖아. 그래서 그때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합격을 못해. 과정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응?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그것만 아시면 돼. 내가 초반부터 열심히 안 해도 돼. 초반에 나와서 정말 수업 시간만 정확하게 제대로 집중하래. 이 생각만 하시면 돼. 그럼 놀면서도 합격해. 놀면서도. 여러분 같이 공부하신 분 중에 그런 거 있어.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한 것 같아. 근데 합격자 발표 때는 돼 있어 이게 이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집중력 하나뿐이야. 집중력만 있으면 합격하시는 거야. 또 우리가 고3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고3짜리 이후로 나이가 된 사람들은 절대 암기가 안 돼. 또 설제 암기하고 싶어도 암기가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암기한다는 생각 처음부터 버리시고 뭐 첫 글자 외운다 이런 것도 하지도 말고 그냥 하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해력은 빠르잖아. 나이가 들면 세상을 많이 살다 보니까 뭔지는 몰랐는데 많이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해가 빨라. 설명해 주면 그 이해력만 갖추시면 돼. 그러니까 딱 공부 시작할 때 마음이 열린 마음, 긍정적인 마음 요거 하나 갖고 오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겠다. 그 나는 이해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만 가지시면 돼. 그러면 훨씬 빨라요. 막 조급해 할 필요도 없어. 내가 저 용어 때문에 안 돼? 용어 나중에 알게 돼 있어. 근데 지금 한 번에서 알아들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 내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이 이게 다 알고 가면 둘 중에 하나야. 앞에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잘 가르친다든가 잘 가르치고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가르쳤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타고난 여러분이 천재라든가 두 가지 외에는 없어. 그러면 일반인들은 배운 거에 10%도 안 돼. 집에 가면 내가 아무리 설명한 거 여러분 집에 가도 10%도 못 알아들어. 남지도 안 하고. 근데 그게 반복하면 쌓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처음부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오늘 들었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특히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알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직장 생활 안 하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 그리고 이게 막 불안해.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 그냥 말한 대로 열심히 듣고 저런 거구나 하고 이해만 하고 참 긍정적이니까 무조건 끄덕끄덕 하면 돼. 몰라도 그냥 끄덕끄덕 하다 보면 그게 긍정이야. 그게 돼 있는 거지. 처음부터 인상 쓰고 앉아 있고 그러잖아. 어떤 사람 안 되면 막 인상 쓰고 있거든. 그러면 합격 못 해. 항상 웃으시면 돼. 그래 웃으니까 이쁘잖아. 응? 인상 쓰고 있으면 앞에 사람까지 이게 불안해. 그래 서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라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열린 마음. 그러니까 11월, 12월은 일어나고 이제 나오는 과정이니까 용어 좀 깨우치고 공부하는 방법도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것들만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는 이제 건너뛸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뭐 절차 읽을 필요도 없는 거니까
바로 아까 그 배운 것만 설명하시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로 오늘 개발 파트로 넘어가. 이제 개발 파트. 그래서 원래 진도 133인가? 133이요. 그럼 이제 개발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 국토계획법의 개념이 이렇게 돼 있었죠. 국토계획법은 선 뭐가 필요한 거죠? 계획. 요 선 계획이 먼저지. 그리고 나중에 후 이렇게 나오지. 후 이용 개발 이렇게 돼 있어. 국토계획법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끝난 게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계획 파트가. 계획에 의해서 뭐까지? 사업까지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저 계획하고 상관없이 내가 내 땅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방법 이렇게 말. 근데 실제로는 내가 이용하더라도 어디에 맞춰서? 요 계획에 맞춰서 이용 개발한다. 그래서 이쪽 파트를 배우는 부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개발에 관한 부분인데 원래 개요를 좀 설명드리면 개발행위 허가제라고 불러. 개발행위 허가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개발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개발행위는 5가지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5가지. 여러분 책으로 체크 한번 할게요. 5가지란 그 책의 13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박스가 하나 보이죠? 동그라미 1번 번호가 뭐 보이나요?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나와 있죠? 133페이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요. 공작물의 설치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건 책이 1번, 2번인데 원래는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야. 원래 내용은.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한 개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가 한 개야. 또는이니까 요 놈이 되든가 요 놈이 되든가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처럼 법조문을 풀었을 때는 이렇게 막 번호를 막 잘못 붙이면 안 돼. 그냥 이런 거 1번 해놓고 거기다 내용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그래야 원래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지. 내가 5가지 그런데 여러분 책은 6가지로 나와 있잖아. 그 법조문은 5개인데 책은 6개 되면 안 맞잖아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조문 할 때는 법조문에 가장 충실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걸 2개로 읽으면 안 돼. 지금부터 몇 개? 1개를 읽어야 돼. 건축물의 건축이나 아니면 뭐야? 공작물 설치잖아. 아시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5가지 이렇게 알려준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 개발 행위가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 가면 또 나와 이게. 근데 그때는 7가지야. 그럼 가지수만 갖고도 법을 알 수가 있어야 돼. 그럼 7가지가 그때 이렇게 분류가 돼. 건축물 건축 따로, 공작물 설치 따로. 그러면 이제 그때는 2개니까 6개가 되겠네. 5개가. 지금 현재는 5개인데 요 놈이 분류가 되면 6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목의 벌채 식재 요게 추가로 돼. 그래서 7가지가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7가지는 알 필요 없지만 미리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앞으로 특별하게 말하면 개발행위는 몇 가지? 5가지를 말해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그 내용 설명할 거고. 그러면 5가지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나오면 이 허가의 뜻을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허가는 항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다 이렇게 나와. 지문에가 원래 허가라는 개념은. 그러면 여기서 5가지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는다는 말은 그 5가지 행위는 원칙은 무슨 행위다? 금지 행위다 이 뜻이야. 앞으로 허가에서 용어가 나올 때 원칙은 뭐다? 금지야. 그럴 때 자 1번 금지 행위인데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2번째 그 금지가 뭐 돼? 해제 이렇게 돼. 그래서 허가 받는다는 뜻은 무슨 행위가? 금지 행위가 허가 받음으로써 금지가 해제가 돼. 해제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적법하게 한다.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허가 나오면 무조건 원칙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셔야 돼. 안 되는데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이제 상대적이라는 의미 요거는 뭐냐? 누구나는 아니고 요건 아니면 기준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갖춘 사람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가 맞아야 돼? 요건이나 기준이 갖춰져야 돼. 그 사람에 한해서는 신청하면 반드시 해줘야 돼. 또 반대로 기준이나 요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해줘야 돼. 반드시 해주니까 우리가 해제되면 적법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런 허가제를 도입한 이유가 뭐냐? 이건 전 국토에 대한 행위 제한이라고 그래. 전 국토에 대한 행위 제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가 헷갈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 첫 시간에도 행위 제한이라는 말을 계속 썼는데 이 행위 제한은 일단 두 가지로 보시면 돼. 첫째는 우리가 어디에서 주로 나오냐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여기서 뭐 나왔어? 행위 제한 나왔죠? 그런데 그 용도 지역 이런 거 상관없이 어디에도 전국의 땅에도 행위 제한이 있어. 그래서 두 가지 행위 제한이야. 그래서 그 두 가지 행위 제한을 요런 것들을 보통 행위 제한이라 하고 요 전국토의 행위 제한을 요놈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일반적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 그냥 행위 제한 그럼 요걸 말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거는 일반적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불러. 그러면 지금 여러분 책에는 이런 말이 일치 없는데 이건 법조문이고 학문이지. 도시계획이라는 그 과정의 학문에는 일반적 행위 제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뭐하고 구분하려고? 요거에 대한 행위 제한을 구분하기 위해서야. 아셨지?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용도지역 상관없이 뭐가 있다? 일반적 행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해. 몇 가지? 5가지. 5가지. 그러면 여러분 땅에가 용도지역 지정되면 또 어떻게 돼? 용도지역 행위 제한도 추가로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 갖고 있으면 행위 제한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중복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그럼 보통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 그럼 우리 가지수로 3가지 그럼 뭐였죠? 건축 제한, 건축 제한, 또 건폐율, 또 용적률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전국토의 행위 제한은 몇 가지? 5가지. 그럼 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하지 마라 이런 행위 제한이 되는 거야. 그래 용어가 이해되면 이렇게 숫자로 공부하시는 거야. 숫자로. 그러니까 보통 용도지역 지구구역에서 용도지역의 대표적 행위 제한 몇 가지? 3가지 그걸 그냥 행위 제한. 전국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또 요놈하고 용어가 헷갈리니까 앞에다 일반적 행위 제한 이렇게 붙이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그 기본서에도 저런 용어를 써줬거든. 근데 요즘 책들에는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책들은 그냥 법조문에 대한 법조문만 갖다 풀어 쓰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안 나오는데 원래 배우는 학문에는 저렇게 돼 있어.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학문은 따로 있어요. 도시계획이라는 학문은 대학에서 따로 배워 그 과정 자체가.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런 행위 제한 구분할 때 일반적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제 거기까지 미리 배워야 돼. 왜냐하면 우리 공부하다 보면 행위 제한 갖고 자꾸 헷갈리거든 이 말 자체를.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되면 항상 뭐 행위 제한 우리가 하는 보통 행위 제한이야. 근데 어디에도 전국의 땅에도 몇 가지 행위? 5가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럼 5가지 행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1번부터. 자, 이름 한번 다시 해요. 1번이 뭐이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번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기면 3번째 그러면 토석 채취. 토석 채취. 4번째가 토지 분할. 5번째 물건 쌓아놓는 행위 이렇게 나와. 그걸 일반적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좀 이해되면 용어 공부하는 것도 훨씬 쉬워져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왜 또 만들게 됐는가? 우리가 전국토라는 걸 행정구역으로 보면 항상 어딘가요? 특광시군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국의 땅은 행정구역으로 뭐라고 그래? 특광시군이에요. 그럼 용도로 보면 무슨 지역이냐면 도시지역 아니면 비도시지역이다 이렇게 말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전에 이 행위 제한은 도시지역에만 적용해요. 도시지역만. 그럼 도시지역만 적용하니까 쉽게 뭐가 일어나요? 투기가 일어나. 투기가. 그래서 어디에도 도시지역 외에도 확대시켰어.
그래서 지금 옛날에 처음에 배우는 일반적 행위자는 도시 지역에만 적용했어요. 지금 어디까지? 비도시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게 학문적 개념이야. 그 다음 그러면 이런 개발 행위를 왜 허가를 받게 하느냐 그 말은 요게 유일한 무슨 개발이다? 사적 개발이다. 그러면 사적의 반대는 무슨? 공적이죠. 그래서 공적 개발은 뭐 받고? 인가 이렇게 배웠지. 그러니까 공적으로 할 때는 항상 우리는 뭐? 인가, 사적일 때는 허가 이렇게 구분해요. 그럼 공적 사적의 기준은 우리 관리계획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리계획.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전부 공적이라고 말해. 근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사적. 여기는 관리계획 아무 상관없잖아. 관리계획 상관없이 하는 걸 사적이다. 그러면 내 땅에서 내가 하는데 왜 이걸 받게 하느냐? 뭐를 방지?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야. 그래서 어차피 국토계획법 자체가 난개발 방지 때문에 뭐부터 만들고 계획부터 만들고 나중에 이용개발할 이런 원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운 것도 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개발행위 허가제를 다시 가보면 원칙은 금지행위 이렇게 나오겠죠. 금지행위. 자 그 금지행위가 여러분 책에 있는 5개를 말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 행위는 원칙은 뭐다? 금지행위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 금지행위에 대해서 예외는 허가행위가 있고 허용행위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상으로 5가지 행위는 금지행위지만 다시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할 수 있고 이런 말이겠죠. 다시 허가 받는 행위가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허용이라는 말은 경미한 거지. 경미한 행위는 허용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허용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허가나 신고 같은 거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를 허용행위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우리가 이 경미한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허용행위가 어려워. 원래 허가행위 그러면 이 5개만 알면 허가행위인데 요 5가지가 아닌 거를 허용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여러분 요런 말을 나중에 쓸 거예요. 조건부 이렇게 한번 상식으로 이해해 보세요. 지금 토지 형질 변경 이렇게 나오면 이건 원칙은 금지 행위겠죠? 근데 여러분이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한다 이렇게 나와. 근데 앞에다가 경작을 위한 이렇게 조건을 준 거지. 그러면 조건부 형질 변경은 뭐 한다? 허용한다 이렇게 바꿔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부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요 지문만 딱 외우면 돼. 요 지문 앞에 무조건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럼 뭐야? 조건부 그러면 돼. 그러면 그렇게 조건이 붙으면 뭐 한다? 허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발행위 허가는 5개인데 허용행위는 몇십 개가 돼. 그럼 몇십 개를 외울 수는 없겠죠?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5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라 이렇게 하지. 5가지 앞에 뭐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 허용한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 그걸 이제 1월 달부터 배울 거예요. 용어는 일단 이렇게 하고. 그러면 허가를 받는데 누구한테 허가를 받느냐? 특광시장군수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누구한테?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 허가받아. 그럼 대한민국 어디든지 허가받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 단 도시 계획 사업은 제외한다. 요게 시험 문제야. 도시계획 사업은 제외한다. 요게 시험 문제라는 거. 그럼 오늘 이제 첫 시간에 배웠어. 도시계획 사업이 몇 가지? 3가지죠. 도시계획 사업은 수천 번 배워 수천 번. 도시계획 사업 3가지야. 그럼 3가지 사업은 허가 제외라는 말은 허가에서 제외니까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겠죠. 왜 허가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공적이죠. 공적이니까 뭐 받았어? 인가 받았겠지. 그러니까 인가 받았는데 이제 예를 봐요. 이렇게 도로 만들려고 인가 받았어.
인가받아 도로 만들다가 여기 돌이 있어. 그 돌 캐내려고 해. 그럼 따로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서 이제 이 지문이 들어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물 건축 이렇게 나오면 허가해요.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요게 들어가면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다. 이유는 뭐 받았으니까 인가. 이미 저건 인가를 받은 사업이니까 인가받아 하는데 그놈 때문에 5가지 행위한다고 또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나중에 5가지만 알면 되는 거고, 자 금지, 허가, 허용 이렇게 있다 정리하시면 돼.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요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라고 나오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 페이지마다 뭐 건축물 건축한다, 공작물 이런 말은 거의 매 페이지 들어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용어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건축물하고 공작물의 구분법이 하나 있다. 혹시 기억나요? 지붕이 있다 없다.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지붕 없으면 공작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살고 있는 시설물들은 전부 사람이 만든 거거든. 사람이 만들 때 지붕이 있게 만들었으면 건축물이고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법률로 배우고 이때 이제 건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원래는 이전 여기에 나와. 근데 이건 알 필요 없고 아직은 네 가지에 대한 그 행위만 좀 구분을 해볼게요. 우리가 건축 그러면 요거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요거를 말해. 건축한다 그러면 신축한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신축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새로 만든다. 내가 지금 어디 땅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다 새로 건물 지었다. 그게 뭐야? 신축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증축이다 그 말은 내가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에 높이를 올린다든가 옆에다 면적을 좀 늘린다든가 그게 뭐야? 증축이야. 같은 의미야 증축은. 근데 요 두 가지는 건물이 없어지는 거야. 없어졌다가 다시 짓는 거야. 근데 없어지는 경우가 개축은 철거라고 그래. 요거는 멸실된 경우라고 말해. 그러면 철거 멸실은 요거 인위적이고 천재지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물이 오래돼서 자 우리 포크냉 갖고 부신다 이걸 뭐라 그래? 철거한다 그러지? 그럼 철거해 놓고 다시 지었어. 그럼 뭐라 그래? 개축 그러면 돼. 자 요즘에 지진이 나서 또는 뭐 산사태가 나서 집이 무너졌다. 그럼 뭐라 그래? 멸실됐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다시 지었다 그러면 재축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아직 법률은 안 배웠으니까 상식으로만 이해하세요. 자 다시 신축이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다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 그럼 뭐라 그래? 신축. 그 건물이 있었는데 높이를 올린다든가 만약에 2층인데 3층으로 만든다든가 밑에 있는 면적이 얼마 있는데 좀 늘어나게 만든다든가 그걸 뭐라 그래? 증축. 있던 건물이 인위적으로 철거되고 다시 짓는다 그러면 개축. 천재지변으로 멸실이 됐는데 다시 짓는다 그러면 재축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건축은 신축을 의미한다. 근데 이 신축이 된다는 것은 나머지 행위까지도 다 할 수 있다 이 뜻이야. 야 뜻은 신축인데 신축이 돼야 뭐 할 수 있어? 늘릴 수도 있고 없어서 다시 지을 수도 있고 무너져서 다시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증축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거 행위를 못해. 그러면 뒤로만 하는 거지. 증축한다 그러면 새로 짓지는 못하고 늘리거나 없애고 다시 짓고 천재집 없앤 거 다시 한다야. 그러면 개축한다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 뭐는 안 돼? 신축 증축 안 된다 그 뜻이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 책에 개축이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개축해야 되는데 건축이라고 써놓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신축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재축한다 그럼 뭐만 해야 돼? 재축에는 다른 거 못한다는 이야기야. 앞으로 순서 자 신축 증축 개축 기억했다가 건축은 신축을 의미하고 신축할 수 있다는 나머지를 다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앞으로는 못해. 앞으로는 뒤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축이니까 뒤로 다 하는 거고, 증축이니까 뭐는 못하고 신축은 못하고, 뒤에 증, 개, 재축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개축이다 그럼 뭐 안 되고 신축과 증축 안 되고, 재축한다 그러면 신축, 증축, 개축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이 건축과 그렇게 말하고, 설치는 똑같은 새로 짓는다는 뜻이야.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건축이나 설치는 새로 짓는다 이런 개념이야. 근데 용어는 건축물일 때는 건축이라고 쓰고 공작물일 때는 설치라고 써라 그 뜻이야. 그러니까 건축물에다가 설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지. 건축물에다는 건축이라고 쓰고 공작물에다 건축 써놓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용어는 건축물일 때는 건축이라고 하고 공작물은 새로 만들 때 신축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설치한다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가장 많이 쓰는 용어니까 일단 요것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위가 토지 형질 변경이죠. 가장 쉬운 걸로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전, 답, 임야 요런 지목들에는 건축물 건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럼 건축물 짓기 위해서 지목을 이렇게 대로 바꿨어. 요런 과정을 토지 형질 변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우선 요것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 형질 변경하면서 뭐로? 대지로 된다는 과정을 좀 이해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야인데 내가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 마음대로 가서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무슨 일 해야 돼? 형질 변경에 대해서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돼. 허가 받아서 지목이 대로 바뀌면 내가 건축허가 받아서 건물 짓는다 이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토속 채취예요. 토속. 그럼 토자는 우리 산에서 흙을 퍼낸다는 말도 맞고, 우리가 강이나 바다에서 뭐 모래를 채취하는 것도 뭐요? 토속 채취에 들어가. 산에서 우리가 석재, 어떤 돌덩어리 좋은 걸 캐낸다, 토속 채취라고 그러죠. 그럼 이것도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된다요. 그다고 토지 분할. 토지 분할도 반드시 뭐를? 허가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언제 토지 분할 많이 하나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임야 같은 거를 형질 변경해 놓고 금 긋죠? 손 그어 놓고 나눠서 파는 걸 말하죠. 토지 분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법은 이 분할이라는 개념은 전부 투기로 봐. 투기로. 특히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가면 전부 뭐 분할한다 그러면 반드시 뭐 받아라 이런 개념으로 나와. 그래서 토지 분할. 그러니까 이제 상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좀 이따 나올 건데 그 뒷페이지 한 개 넘겨 볼까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 박스에가 그 하얀 색깔 나는 부분에 가라는 번호 보여요? 가 있나요? 가 해놓고 도시지역이죠. 동그라미 기역이 주거지역이죠. 그 주거지역 끝에가 얼마로 돼 있어요? 숫자가 1만 이렇게 나와 있죠. 찾았나요? 미만으로 돼 있지. 미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가 주거지역이 있어. 주거지역. 그럼 주거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려고 그래. 그럼 얼마 미만으로? 1만 미만으로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그러면 자, 형질 변경할 때 이 과정을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임야가 있으면 만약에 보전 녹지라고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보전 녹지다. 그럼 혹시 그 보전 녹지 얼마 나오죠? 5천이 나와. 5천. 근데 요 임야가 지금 3만이야. 응? 그러면 3만인 임야가 보전 녹지로 돼 있는데 이거 대지로 다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 말이야. 얼마까지만? 5천만 바꿔라 그 말이야. 그럼 이렇게 5천만 바꾸니까 3만은 다 못하겠지? 그럼 요거를 몇 개 쪼개면 되겠네. 응? 이렇게 쪼개면 어떻게 돼? 다 허가 받을 수 있네. 그럴 때 분할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산이라는 임야는 땅덩어리가 크죠 지금? 근데 형질 변경 5천만 하라 그러면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5천까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그 이상은 못하느냐? 못하는 게 아니라 뭐하면? 분할하면 된다 그 말이야. 요게 실무적 개념이야.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 뭘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라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 시골에 땅 갖고 있어. 근데 그게 보전 녹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보전 녹지 땅인데 내가 대지로 바꾸려고 그래. 얼마까지 바꿀 수 있어? 5천까지는 바꿀 수 있잖아. 5천 넘은 건 안 바꾸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쪼개면 된다 그 말이야. 쪼개면. 뭐 쪼개는 거 뭐 받으면 분할 허가 받으면 돼. 뭐 쪼개서 바꾸면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획부동산 땅 쪼개서 팔잖아. 그래서 요거는 한 개는 5천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라? 쪼개서 팔아라 그 말이야. 그래서 토지분할 대표적 투기로 보는 거야. 투기로. 아셨지? 개념만 잡어. 지금 숫자 외우고 이런 건 아무 필요 없어. 아 저런 거구나 이렇게. 마지막 5번째 행위가 뭔가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물건을 일단 얼마를 쌓아놓는 이건 빼고 그냥 쌓아놓는 것도 허가상으로 본다 이렇게만 해. 내용 보지 마세요. 세부적인 거 아직 봐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름 자 5개 이름 자 해봐요. 첫 번째 뭐라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번 토지 형질 변경. 3번 토속 채취. 4번 토지 분할. 5번 물건 쌓아놓는 것 이렇게만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런 행위는 원칙은 뭔데? 금지 행위인데 여러분이 하고 싶거든 뭐 받아서 허가 받아 하라 그 말이란 얘기지. 그럼 허가 받아 하는데 아주 경미한 것들은 그냥 허용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개념만 잡으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숫자 그 숫자는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면적이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타이틀을 보세요. 그 맨 위에 타이틀 3번이 뭐라고 돼 있나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라고 돼 있어. 자 요거야 지금. 항상 우리는 허가를 받을 때는 금지사항인데 허가를 받는다. 근데 허가 받을 때 뭐에 맞아야 돼? 요건이나 기준에 맞아야 허가 받는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허가 배웠다고 무조건 허가관청에서 나 허가해줘라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기준이 맞아야 돼. 그래서 그 기준에 첫 줄 끝부분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기준에 뭐하면 맞는 경우에만 허가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찾았나요? 그래서 자 형질 변경에서 자 우선 1번은 첫 줄 중간쯤에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밑줄 그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하고 그러면 절대 나 못 따라와. 집중하고 나만 보고 내가 말하는 그걸 찾아야 돼. 박스에 동그라미 1번이야.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136쪽 페이지 확인하고 중간에 박스 있잖아.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찾았죠? 그 동그라미 1번의 중간쯤 봐봐. 첫 줄의 중간. 개발행위하고 괄호 빼고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이렇게 돼 있나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라고.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세 번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번은 끝부분 동그라미 4번 끝부분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번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요걸 기준이라 말한다 그 뜻이에요. 시험에 낸 적 없어요. 미리 알려줬어. 이런 기준이 있고 실무에 가면 이걸 써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시험에 내는 거는 한계가 있지. 그 한계가 1번 기준이라는 이야기거든. 자 1번이 동그라미 1번 여러분 책에 개발행위 이렇게 써져 있죠. 개발행위의 단어가 개발행위의 규모,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실제로 이렇게 써주면 안 되죠. 우리 개발행위 몇 개인가요? 5개거든. 그럼 5개의 규모니까 규모란 건 뭔가요? 면적이거든. 그럼 5가지가 면적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반드시 여기 이렇게 써주셔야 돼. 5가지 행위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을 말해.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만 뭐가 면적의 기준이 있다 그 말이야. 5가지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들이 이런 거를 놓치니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엄청 어려워.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부터 개발행위의 규모 그러면 그 중에 뭐만 말해? 토지 형질 변경이야.
토지 형질 변경만 규모가 필요하다. 그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책에 규모가 나오는데 항상 나올 때는 요거 기억하셔야 돼. 형질 변경이야. 그럼 형질 변경에는 규모가 3개가 필요해. 5,000 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때 5,000 미만은 보전 녹지와 자변환경 보전지역이 나올 거고, 3만 쪽은 공업, 관리, 농림, 요 3군데가 3만이에요. 그럼 여기 없는 것이 바로 1만이다. 이런 뜻이 돼.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책에서 숫자 외울 때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가장 적은 거, 가장 많은 거 딱 외우면 그 안에는 1만이다. 이러면 돼. 그럼 써보면 자 우선 도시지역에는 공업이 나와 있어. 그러면 주거하고 상업이 되는 거죠. 그럼 공업 나와 있고, 근데 녹지는 보전 녹지가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자연하고 생산 녹지만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게 1만이다. 이런 뜻이 돼요. 아직은 외우실 건 없어. 그냥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이걸 낼 것 같아? 이대로 안 내. 자, 시험 문제 나온 걸로 할게요. 주거지역에서 9,000제곱미터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야 한다. 맞았나요? 틀렸나요? 이거 X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낸다니까. 여기가 미만이거든. 요런 걸 시험에 내지 저 숫자대로 내질 않아. 공부하는 요령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저 뒤에가 미만자가 써졌을 때 신경을 써야 돼. 이상이하는 상관은 없어. 이상이하는 숫자가 포함되는 거잖아. 미만이 나오거나 초과가 나와. 그럴 때는 좀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출제위원도 무조건 내는 게 아니야. 숫자 나온다고 해서. 뜻만 알면 되거든. 미만이라는 말만. 그러니까 1만 미만이니까 9,001만 미만이잖아. 미만일 때 뭐 이렇게 나와. 지문애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험에 내는 거야. 이렇게. 이 지문애가. 저거를 외워서 써라. 이렇게는 안 나와. 시험 문제는. 저 지문을 이렇게 바꿔서 자 지문 딱 써놓고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나와. 아시겠지? 그러니까 미만이라 요 개념만 생각해. 오늘도 이거 없어. 숫자 외울 필요 없어. 문제 책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상하고 이하는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미만자가 써졌거나 초가자가 써지면 조금 신경 써라. 이런 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오늘 첫 번째부터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이라는 얘기. 이게. 요거 요런 숫자는 뭐에만 필요해? 토지 형질 변경 미은적에만 필요하지. 뭐 건축물 건축하거나 토속 재친 이거하고 상관없어. 근데 책에 요렇게만 딱 써놓으면 이게 우리는 배운 초보들은 5가지 모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게 책 보면서 풀어야 될 게 이런 지문들이에요. 자, 그거 정리하시고. 그래서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어디로 가냐면 146으로 넘어가요. 146으로. 그래서 쉬었다가 그거 설명하고 도시개발 사업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할 거니까요.